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혼자서 떠난 규슈 일주 바이크 여행에서 벌어진 끔찍한 체험담입니다. 2008년 여름, 한 남자가 3박 4일 일정으로 규슈 일주 투어링을 떠났습니다. 남자는 장거리 바이크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규슈는 예상보다 훨씬 척박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가 80km가 넘는 곳도 있었고 그 사이에는 편의점은 물론 자판기조차 찾기 어려웠죠. 게다가 남자의 여행 컨셉은 최대한 돈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호텔 대신 야영을 계획했던 것이죠. 하지만 연료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연비가 좋지 않은 바이크에 예비 연료통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규슈를 일주하는데 3박 4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월요일에는 반드시 출근해야 했죠.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무리를 해서라도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이틀째 밤, 남자는 계속해서 바이크를 몰았습니다. 규슈의 밤은 너무나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자칫하면 숲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연료 게이지를 보니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길가의 작은 휴게소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간이 화장실만 덩그러니 서 있는 일신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인간은 물론 사람의 기척도 전혀 없었습니다. 작은 가로등 하나만이 남자와 바이크를 외롭게 비추고 있었죠. 가져온 음식을 먹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을 감상했습니다. 규슈까지 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새벽 2시쯤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무슨 차가 지나가나 싶어 확인해보니 그냥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간이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죠. 남자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한 것도 자신이 사용한 것도 아니었죠. 화장실 문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누워있는 위치에서는 화장실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하얀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남자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가 엄습했죠. 그곳에는 목을 메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남자는 몸이 떨렸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크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쿵! 거대한 충격음이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은 남자가 뒤를 돌아보니 목을 메고 있던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은 채 겁에 질린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오른팔을 들어 간이 화장실을 쾅쾅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여자의 목에는 여전히 밧줄이 감겨 있었고 더럽고 낡은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섬뜩한 눈빛이 번뜩였죠.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화장실을 두드렸습니다. 분명 목을 메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남자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화장실을 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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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채로 여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뭐냐? 장난치는 거냐? 이런 곳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외쳤죠. 그러자 여자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왜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왜냐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며 빨리 사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얼굴을 들어 남자를 노려보며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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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는 싫어. 혼자는 싫어라고 말하며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팔을 입에 물고 미친 듯이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점이 뜯기는 소리까지 들려왔죠. 여자는 울면서 자신의 팔을 계속 깨물었습니다. 입은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팔에서는 하얀 뼈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남자의 뇌리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이 여자는 미친 거다. 남자는 바이크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있어야 할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나? 당황하고 있는데 어깨를 무언가 톡 건드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왼손이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남자도 지지 않았습니다. 헬멧으로 여자의 얼굴을 잇는 힘껏 가격했죠. 온 힘을 다해 여자를 계속 때렸습니다. 여자는 입과 코에서 피를 쏟으며 뒤로 물러났지만 남자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자에게 남자는 절규하며 계속 헬멧을 휘둘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어깨에서 손을 떼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의 얼굴에 헬멧을 던진 뒤 바이크로 도망쳤습니다. 공포와 불안을 떨쳐내듯 엑셀을 돌리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자는 기억에도 없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규슈의 휴게소에서 잊힌 여자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병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간호사로 보이는 남자일이 왔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물어보니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 의사에게 들으라며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글씨가 빼곡히 쓰여 있었죠. 살려줘. 그 여자가 죽였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 그 글씨는 분명히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간호사와 경찰관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죠. 왜 수갑을 채우냐고 놀라자 경찰관은 말없이 남자를 때렸습니다. 넘어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지창게 하지 말라고 중얼거렸죠. 두 사람에게 끌려간 곳은 진찰실이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몸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다고. 헬멧으로 여자를 때려 죽여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말했죠. 심신상실 판정을 받아 이 병원에 격리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어 모든 것이 처분되었다고 했습니다.
휴게소에 있던 여자를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과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기분이 어떠냐고 도발적으로 물었죠. 남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죽지 않았다며 의사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 여자를 죽였으니까 그 여자와 영원히 죽는 거라며 죽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목에 뭔가 따뜻한 것이 감기는 걸 느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피로 범벅된 여자의 왼팔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전율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찾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그 미친 여자가 눈앞에 나타났죠. 극도의 공포로 절규하는 남자를 향해 의사는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미사키를 죽였어. 너는 영원히 미사키와 함께 죽어줘. 이제 내 차례야.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죽었어. 이 아이의 고독을 내가 함께 나눠줘. 남자가 싫다며 잊힌 듯 발버둥 치는 순간 눈앞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변 수풀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에 상처는 하나도 없었고 바이크도 멀쩡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 휴게소가 보였지만 있어야 할 간이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아침 8시였죠. 꿈이었나 한각이었나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후 무사히 규슈 일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 여자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능력자의 도움으로 그 여자를 퇴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잊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일 후 남자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규슈 투어링에서 3개월이 지나 계절은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남자의 인생은 크게 변했죠. 우선 규슈 투어링을 함께했던 바이크는 이미 없었습니다. 트럭과의 정면 충돌로 대파되고 말았거든요. 그때 남자는 왼쪽 다리, 오른팔, 오른쪽 갈비뼈 외에도 4군데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5개월 진단을 받고 그동안 직장에 나갈 수 없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이크도 직장도 잃고 남은 건 다닥나 보이는 적금과 성한대가 없는 몸뿐이었죠.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의사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왼팔만은 회복이 느렸습니다. 남자 자신도 이상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죠. 그뿐만 아니라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기억장애라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일탈하게 된 남자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사회 부적응자로 썩어버리는 건가?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렸죠. 일주일 전 병원에 가기 위해 이용하던 역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진 남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혼자 역전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 3이 형 위험해 보이네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자가 무시하자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며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죠. 남자는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며 몸만 나으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3은 그 몸은 이제 낫지 않는다며 낫는다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여기 오면
우리가 형의 힘이 되어줄게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아파트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던 남자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큰 구멍이었죠. 갑자기 나타난 구멍에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마치 금박술에 걸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귀에서 무언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천장 구멍 속에서 들려왔고 끔찍한 기척이 구멍 속에서 넘쳐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에 경고 신호가 흐르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필사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꿈이다. 일어나라고 속으로 되뇌었죠. 눈을 뜬 다음 순간 천장 구멍 속에는 규슈에서 봤던 그 미친 여자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남자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껌을 씹는 것 같은 신용을 보인 뒤 입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그 피가 아래에 있는 남자의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살려달라며 누가 좀 도와달라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죠. 그러는 동안 여자는 구멍에서 몸을 내밀더니 그대로 늘어지던 목을 맸습니다. 무표정으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까지도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자 목에 감긴 밧줄이 끊어지더니 여자가 남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기며 남자 곁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이제 너는 내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얼굴로 다가와 억지로 입에 밀어넣는 것처럼 키스를 했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한 남자가 절규하자 여자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자신이 토한 것을 뒤집어 쓴 채로 눈을 떴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자의 피도 묻어 있지 않았고 천장에 구멍도 뚫려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환경에서 혼자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짐을 싸서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죠. 낮에는 전철역 근처에서 쉬고 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내는 생활을 일주일간 계속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니 심신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앉아있던 역전 벤치에 앉아 그때 말을 걸었던 젊은 남자 3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전 만났던 젊은 남자 3이 나타나 형 한계가 왔네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정말 구해줄 수 있느냐며 매달리는 기분으로 도움을 요청했죠. 젊은 남자 3은 그럼 따라오라며 주차해 놓은 차에 남자를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한동안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탐정사무실이었습니다. 탐정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젊은 남자 3은 사장실이라고 쓰인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커리어 우먼 같은 모습의 여사장이 나와 주었습니다. 여사장은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또 한심한 놈을 데려왔냐며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우리가 자선사업으로 장사하는 줄 아냐며 젊은 남자 3을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3도 이대로라면 이 사람 죽는다고 했죠. 사장과 젊은 남자 3의 언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걸 본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며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사장이 남자를 멈춰 세우고 그냥 가면 죽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건 좋은 마음가짐이지만 그렇다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없느냐며 남자를 추궁했습니다. 여사장은 남자와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맨 더러운 원피스를 입은 여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알아맞혔습니다. 이 탐정 사무실은 영능력 관련 일도 의뢰받는 것 같았죠. 남자는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그 여사장을 믿고 그 미친 여자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사장은 통상적으로 퇴치에는 최소 200만 원은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런 돈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떤 제안을 해왔죠. 남자를 데려온 젊은 남자 3에게 현장 실습을 겸해 퇴치를 하게 해준다면 돈은 필요 없고 사례금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신변 보장은 절대 없다고 했죠. 젊은 남자 3은 낙담하며 퇴치를 주저했지만 여사장은 혼내면서 우선 클라이언트가 된 남자와 상담하고 퇴치 방법을 토론한 후 계획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둘은 젊은 남자 3의 단골 가게로 보이는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상담이 시작됐죠. 우선 남자는 규슈에서 만난 미친 여자를 정신질환에 의한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신이라는 말을 들어 당황하고 있다고 젊은 남자 3에게 말했죠. 젊은 남자 3은 믿든지 말든지는 남자의 자유라고 전제한 뒤 귀신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남자의 상황은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이라며 바이러스 같은 악령이 인간의 뇌를 해킹해서 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자신이라는 바이러스를 뿌리박고 내 속을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나 육체까지도 파괴해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영능력자들은 그 뇌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퇴치, 즉 재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악령이 자신에게 달라붙었느냐는 소박한 의문을 남자가 던졌습니다. 젊은 남자 3는 우연히 침입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악령은 자기 고독에 구멍을 메꾸거나 자신의 원한에 구멍을 메꾸기 위해 남자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그때서야 젊은 남자 3는 자기 이름이 준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옛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와 같은 이름이라 준에게 살짝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준은 계속해서 남자에게 붙은 악령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여자 귀신은 예전에 의사, 경찰관, 간호사 셋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슈 여행에서 봤던 병원에서의 광경과 인물들은 한각이었다고 해도 그 3명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죽었다고 했죠. 여자는 죽은 이 3명을 이용했고 다음으로 남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콜린 채 그냥 놔뒀다면 남자는 사고사, 병사, 자살이라는 사인 중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죽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입에 담았던 미사키라는 이름이 필경, 그 여자의 이름으로 이사키는 남자의 뇌 아주 깊은 부분까지 침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자에게 잘 살아 있었다며 남자의 생명력을 칭찬했죠. 그날 밤 남자와 준은 어느 호텔의 한 객실에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사장의 사촌이 경영하는 호텔인 것 같았고
20층에 위치한 방에서는 아름다운 야경이 보였습니다. 주는 재령이 끝날 때까지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한동안은 여기 격리될 거라는 뜻을 비췄습니다. 또한 남자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 둘이라고 했죠. 준의 성장 과정을 물어본 바 준은 시설 출신으로 피가 이어진 가족은 없지만 사장님과 사원 모두가 가족이라며 상냥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준의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사장님은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준은 그 사람 여자 아니에요? 개조 완료된 사람입니다라는 충격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 후 야경을 내다보던 남자는 컴퓨터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준을 향해 나 같은 사람 또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준은 그런 사람 많다고 대답했습니다만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장이 말하기로는 그중 다수에게 수호령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도 한국의 수호령의 힘은 매년 약해지고 있고 그 탓에 작은 악령에게조차 홀려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호령과 악령은 같은 영인데도 완전히 다른 존재며 악령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의존해 존재하는 반면 수호령은 인간의 따뜻한 기억에 의존해 존재한다고 했죠. 즉 악령은 자신의 염에 좌우되지만 수호령은 사람과의 따뜻한 기억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억이란 게 서로 돕는 정신이라 그런 정신과 상냥한 정신이 수호령의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준의 말로는 남자에게 붙어있는 수호령 덕분에 원래라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수호령이란 게 3년 전에 돌아가신 남자의 아버지이고 남자를 필사적으로 지켜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은 형님은 좋은 분이 키워주신 거라며 수호령이 이렇게까지 분투해 지켜줬다는 걸 남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가에서 뭔가가 달라붙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니 큰 손이 창 너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20층이고 베란다도 없었죠. 당황한 남자를 말리던 준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며 겨우 남자를 진정시키는데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 손은 천천히 기어다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손 주인의 얼굴을 본 순간 둘은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 주인은 남자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 너머를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남자는 열어달라며 미친 듯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준은 창밖에 있는 건 남자의 도플갱어라며 아주 당황한 모습으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며 중얼대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동안에도 도플갱어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준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창밖에 있던 남자의 도플갱어는 몰란 표정을 하더니 녹아 사라져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남자를 소파에 앉히고 준은 지금 일어났던 사태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까의 도플갱어는 미사키가 만들어낸 남자의 분신이라며 그 분신에 닿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플갱어는 사장에게 부탁해서 쫓을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건 그 여자가 진심으로 남자를 죽이러 왔다는 신호라고 하는 것이었죠. 거기다 준 자신도 그 여자에게 조종당했던 것 같다며 자기보다도 까마득히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며 분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공포로 떨고 있는 남자와 머리를 싸매는 준. 벌써 이미 절망감으로 가득 찬 남자는 200만 원 낼 테니 사장에게 재령받고 싶다고 준에게 졸랐습니다. 하지만 준은 고개를 저으며 사장님은 한 번 말한 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며 남자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면서 내 목숨에 뭔 일이 생겨도 남자는 반드시 지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준을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왜 그렇게까지 지켜주냐고 물어보니 준은 재령할 때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아버지에게 감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호령인 아버지의 남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응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준을 믿기로 마음속에 결정했죠. 그 후로도 잠들 수 없었고 심야가 되어 남자는 지금도 여자와 싸우고 있다는 아버지 안부가 신경 쓰여 준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준은 그 여자는 남자뿐만 아니고 남자의 가족에게까지 침입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수호령인 아버지는 가족의 수호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준이 대신에 남자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로 여사장이 왔습니다. 사장은 들어오자마자 남자를 젊은 노숙자, 닮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남자를 걱정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준이 작성하고 있던 계획서 이야기로 사장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며 긴박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중심이긴 하지만 본체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흑막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아마도 그놈은 인간일 것이라고 추측했죠. 거기에 더해 그 인물은 꽤 실력을 지닌 인물일 것이라며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다운 여사장은 흑막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준에게는 여자와 경찰,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라는 미사키에게 죽임당한 셋을 재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사장은 떠날 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에게 성묘하도록 남자에게 전하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소파에 걸터앉자 어느새인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때 닫고 보니 어딘가의 빌딩 옥상에 있던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준을 부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땅에 쓰러져 버린 남자 보니 모르는 남자사가 남자를 내려다보며 발버둥 치지 말라고, 왜 얌전히 죽지 않느냐고 바싹 움츠러들 정도의 무서운 표정으로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사의 뒤로는 그 미친 여자와 의사, 경찰관, 간호사도 보였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아까 사장이 말했던 흑막은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직감적으로 이 남자사가 그 흑막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런 비참한 일에 말려들게 했나 생각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자식 절대 용서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사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느냐 아니냐지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끈질기게 살아있는 남자가 너무 싫었는지 진짜 죽이고 싶다고. 남자사가 중얼거린 그때 남자의 뒤에서 그 도플갱어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닿으면
죽는다고 준이 말했던 걸 생각해내고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계속합니다. 도플갱어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거기는 좁은 빌딩 옥상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도플갱어가 다가오고 게다가 남자사도 바싹 남자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도망칠 곳을 잃은 남자는 이건 꿈이라고 자기에게 말하며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꿈일 텐데 빌딩에서 뛰어내린 남자에게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고 그 격통에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지만 일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시야 앞에서 도플갱어가 나타났습니다. 오지 말라고 중얼거려 봐도 다른 하나의 남자는 찾았다고 중얼거리면서 부상당한 남자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녹아들 듯 남자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도플갱어와 동화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어둠이었습니다. 마음이 찢길 것 같은 마이너스 감정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죽고 싶다는 감정만 떠올랐습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소망만. 머리에 남은 상태가 되고만 남자는 도플갱어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배당하고만 남자가 절망 속에 있자 형님 하는 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은 아침 깨어보니 남자는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남자는 무사히 살아 있었고 죽고 싶다던 감정에서도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도플갱어에 닿았던 걸 떠올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남자를 본 준이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꿈속 옥상에서 있던 남자는 무려 여사장이 만든 도플갱어였다는 것입니다. 도플갱어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았는데 흑막인 그 남자사가 설마 자신과 동등한 힘을 가진 인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장은 그렇다면 이쪽도 도플갱어를 만들어서 흑막을 끌어내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남자의 도플갱어에게 반 정도 남자의 의식을 넣어 위장하고 흑막을 끌어냈다는 것이었죠. 또한 사장이 만든 도플갱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죽는 일도 없이 작전은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옥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여사장과 준은 흑막의 남자사의 움직임을 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사장이 남자사의 정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날 낮 준은 남자에게 흑막은 규슈에 있다며 그 흑막을 잡기 위해 여사장은 오늘 아침 규슈를 향했다고 스파게티를 휘저으며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레를 다 먹은 준은 고기덮밥에 손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남자가 걱정하자 저녁에는 사장이 흑막을 잡아올 텐데 그때부터가 클라이맥스라며 미소 지으면서 체력 비축을 위해 식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결국 그 여자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생각한 남자와 준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놈들에게는 질 수 없다며 일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한 준은 다음에 내 전화가 울릴 때가 신호라며 나는 형님 안으로 침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엄청나게 난리를 칠 거지만 내가 형님 있는 곳에 닿을 때까지는 버텨달라는 지시를 했죠. 지금부터 실행할 작전은 준이 남자의 뇌 속으로 침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준의 휴대폰 착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깨달았을 때는 낡은 서양풍 건물 안에 있었고 의자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앞으로는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고 뒤에서 사람의 기척이 났습니다. 그 뒤에 있는 기척의 정체가 그 미친 여자라는 걸 짐작한 남자 당연히도 그 미친 여자는 남자의 목에 팔을 감더니 강하게 남자를 껴안으며 같이 있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타일렀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너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고. 그 차이가 메꿔질 일은 절대 없다고. 나는 살고 싶다고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남자의 말을 들은 여자는 껴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서 이전 같은 섬뜩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둘이 말을 나누는 일은 없었고 방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데리러 왔다며 준이 나타났고 미친 여자를 노려보자 여자는 잠깐 남자에서 떨어지더니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 아래에서 멈춘 여자는 천천히 남자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서는 이전 같은 무서움이 아닌 소녀 같은 깔끔한 얼굴이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애절한 표정도 묻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서양풍 건물 저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사라지자 주는 저 여자도 나머지 셋도 없어졌다며 그 여자도 형님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우리의 승리라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의 마음은 이 승리를 곧바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신경 쓰지 않고 주는 묶인 걸 풀고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마치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던 남자들은 현관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본 적이 있는 인물이 서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바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남자의 아버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그걸 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흘렀고 남자는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습니다. 그 후 형님 하고 부르는 준의 목소리로 눈이 떠진 남자 호텔 방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 고맙다며 준에게 감사를 전했더니 천만에라며 사장님과 아버지께서도 힘쓰셨다고 물론 형님도라며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는 그 사라진 여자를 준에게 물어봤지만 준은 신경 쓰지 말라며 전부 끝났으니까라면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줄 생각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남자는 안도감 때문인지 고열로 입원하고 말았지만 지적적으로 회복하고 이전처럼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퇴원 후 남자는 다시 감사하려고 여사장에게 갔더니 감사의 말보다 감사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도 꼭 아버지 성묘 가라는 상냥한 말을 해주는 츤데레 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는 사장 말대로 가족과 함께 자신을 지켜주었던 아버지 성묘를 갔습니다. 그리고 묘소에 도착한 남자는 성심껏 아버지 묘소를 닦고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지켜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합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머니와 누나와 식당에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남자는 식사 후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 입구를 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곳은 화장실이 아닌 빌딩 옥상이었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는데 그 흑막의 남자사가 난간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오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남자사는 가볍게 웃으면서 아무런 위협을 가할 생각은 없다며 남자 눈앞에 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지 않냐는 의외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놀란 표정을 본 남자사는 걱정하지 말라며 그 남성 사장의 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남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플 텐데. 그 주먹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남자의 몸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흑막의 남자사는 여사장에 의해 그 힘이 무력화된 것 같았죠. 그리고 어째서 자신과 여동생이 남자를 노려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흑막의 여동생인 미친 여자는 미사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남자를 만났던 게 남자가 규슈 여행에서 사가현 지역에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인 미사키는 남자 속에서 가족의 따뜻한 유대 관계를 느끼고 다가왔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부러워진 미사키는 남자를 점 찍었다고 하네요. 실은 흑막의 남자사와 미사키의 가정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미사키는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에게서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오빠인 자신은 봐도 못 본 척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둘의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미사키의 유일한 편은 오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빠에게도 버림받고 만 미사키는 경찰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경찰은 상대를 두둔하는커녕 경찰도 엘리트였던 아버지와 한패였습니다. 이사키는 대응하던 경찰관에게서 모든 걸 부정당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말아 정신이 나가 그대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입원한 병원이 아버지의 병원이었습니다. 미사키는 병원에서도 아버지의 지시로 지독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사키의 담당 간호사를 시켜 미사키에게 매일같이 폭행을 가하는 비열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미사키는 목매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을 계속 떠돌며 영감을 가진 오빠 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와 경찰관, 그리고 간호사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오빠에게 복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오빠 자신이 그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빠는 미사키의 복수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사는 이사키가 죽고 나서야 자기가 미사키를 사랑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수에 가담했던 남자사는 경찰, 간호사,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사키의 증오가 가라앉을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해도 이미 죽어있는 미사키는 미사키가 아닌 미사키의 형상을 한 악령이란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복수의 결과로 미사키의 악령의 힘을 증대시키고만 오빠 미사키는 그러던 때 규슈에서 남자를 만났던 거라고 합니다. 복수의 원념덩어리기만 했던 미사키는 남자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사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미사키가 본래 인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남자를 죽여 미사키와 영원히 함께 있게 만들자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는 홀령은 이승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니 괴롭히고 막다른 곳에 몰아넣어 이승의 강한 원념을 남기게 만들면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 수 있다고 획책했던 것이죠. 또한 규슈 여행 후의 사고도 이 남자사의 소행이었고 맨팔의 회복이 늦었던 것도 이 남자가 놓은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회사 부장의 뇌도 침입해서 해고하게 만들었다는 것, 남자를 정신적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두 이 남자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제멋대로인 이야기를 마친 남자사는 주먹을 쥐고 떨고 있는 남자에게 때려도 된다고 도발했습니다. 남자는 이 도발에 참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남자사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사는 다시 의자에 걸터앉더니 너한테는 고마워하고 있다는 잡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럴 것도 마지막으로 남자가 미사키와 만났던 그 서양풍의 건물에서 이 남자사는 여사장에게 억물려 끝까지 지켜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는데 남자사는 남자와 미사키의 모습을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자사가 본 건 복수심에 사로잡힌 미사키가 아니고 연약한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남자를 만났던 처음엔 괴물처럼 그저 따라붙기만 했던 미사키가 언제부터인지 정말로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사는 남자에게 그런 미사키를 너도 때다른 거 아니냐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 아니라 미사키가 살아있을 때 너를 만났더라면이라며 슬픈 듯 중얼거렸습니다. 깨닫고 보니 남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적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미사키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를 보고 남자사는 말했습니다. 나도 미사키도 천국에는 가지 못한다고. 나도 미사키도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래도 만약 내가 그 녀석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라는 말을 남기고 어딘가로 가려고 남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하더니 남자사는 남자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거기서 남자는 서둘러 남자사에게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능력을 봉인한다. 이제 너와는 만날 일이 없어. 내가 갈 곳은 너 동생과 아버지와 같은 곳이야라고 말한 남자사는 남자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후 깨닫고 보니 남자는 식당 화장실로 돌아와 있었고 그 남자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한번 엇나가게 되면 원래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이사키와 그 남자사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느꼈던 일은 없었던 건가? 등등 여러 생각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나온 남자는 가족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갔고 준에게서 전화가 왔던 걸 알아차렸습니다. 준왈 사장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서둘러 탐정 사무실로 갔더니 여사장이 어떤 서류를 내밀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채용 통지서라고 쓰여 있었고 무직이었던 남자를 걱정하던 사장이 이 탐정 사무실에 고용해준다는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일에 망설이는 남자에게 사장은 씩 웃더니 사실은 그 남자가 부탁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라는 건 흑막의 남자사이기도 하고 미사키의 오빠이기도 한 인물로 사무실 계좌에다 1,000만 원의 거금을 입금하고 이것으로 남자를 고용해달라며 부탁한 것 같았습니다. 여사장은 그거라면 어떤 바보도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영능력자가 아닌 탐정으로서 고용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사장은 친절한 미소를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사장 옆에 있는 준도 기쁘게 웃고 있었죠. 이렇게 남자는 탐정으로 살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후로는 탐정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남자하지만 지금도 때때로 미사키가 생각난다고 합니다. 다시 미사키와 만난다면 그때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창작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